2분기 성장률이 7.6%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진 건 약 3년 만의 일인데 유럽 채무 위기에 따른 수출 타격이 가장 컸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난이 전이될 위험이 있고 이탈리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점을 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1분기 2.8%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2%대 부진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한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2%에서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3.6% 내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물가까지 덩달아 하락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전일 옵션 만기일 날 막판만큼이나 오늘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가 장중에 전 저점이었던 1776포인트를 깨고 1773포인트까지 연저점을 경신했었는데요. 우려가 컸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시 1800을 회복하고 내친김에 1810선까지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쇼크가 없었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전에 드린 바대로 3년 만에 7자를 보았습니다만은 낮춰진 기대치에는 그럭저럭 부합했다는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조금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일 그리고 최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시총 대형주가 힘을 강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어제 나란히 크게 밀리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갔었던 옵션 만기일 기억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4% 이상 급반등해 시장 위쪽으로 힘을 오히려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장중에 수급이 꼬이면서 3% 넘게 하락한 이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데요.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오늘은 중소형주가 어째 조금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우보다는 형이 더 나아 보이는 날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입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3년 내 최악으로 나왔죠. 무엇이 성장률을 떨어뜨렸는지 배경과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없는지 전망까지 듣습니다. 더불어 전일 금리 인하를 한 이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대폭 내렸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계속해서 오늘 만나볼 5위는요. KTB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입니다. 6월 동시만기 이후 외인들의 누적 순매도가 2만 7천 계약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수급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와 코스피가 하루 만에 1,800을 회복하고 있는데 전저점 부근에서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은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그 타이밍 짚어보고요. 인터넷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호남석유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주간 공략주로서 첫 대형주 출연이라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네요. 자, 끝으로 마감 전략은 포트폴리오 시간엔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과 함께할 겁니다. 이탈리아 등급 강등 이슈도 불거졌는데요. 끊이질 않고 있는 유럽 리스크 언제까지 지속될지와 신흥기계, 태광 등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까지 자세하게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상승폭을 확대하는 코스피입니다. 1809선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 저점을 기록한 후에 현재는 재차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한때 낙폭을 키우고 1773선까지 하락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 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현재는 1800선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33% 상승한 18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연일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현재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 기록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2,256억 원의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고 장중 3%가 넘는 폭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패닉 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중 468선의 저점을 찍은 후에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5% 하락한 4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기관을 통해서 124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록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을 통해서는 24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서 전날보다 4원 50전 상승한 1,155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10전 하락한 1,1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4%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11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7일 만에 반등하고 있죠. 현재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기아차도 2.49%, 현대모비스와 LG화학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19% 상승하면서 9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신한지주는 0.14%, 한국전력은 0.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3%가 넘는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67% 하락하면서 2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파라다이스도 각각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1.69% 밀려나면서 2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SM은 현재 3.58% 하락하면서 4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도 1.21%, SK브로드밴드 역시 1%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안정을 찾으면서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IT주가 기관의 대량 순매수에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현재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LG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가격 담합 관련 집단 소송으로 배상에 합의했다는 설이 나온 가운데 장중 반등에 성공하고 현재 2.6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13%, 삼성전기 역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증권주가 코스피 1,800선 회복과 함께 6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은 0.61% 오르면서 4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그리고 교보증권도 각각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7% 상승세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주당 900원씩 상승하면서 현재 3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정유화학주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와 코오롱윈더도 각각 1%가 넘는 상승세고요. GS가 2.91%,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2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실적 둔화 우려감에 현재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현재 급락 중입니다. 3.6% 밀려나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25% 하락하고 있고요. STX와 STX 조선해양도 각각 1%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STX 조선해양은 9,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백화점 3인방이 현재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0.74% 하락하면서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현재 2%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롯데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재 29만 8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새내기주인 디지털옵틱이 현재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당 1,600원씩 상승하면서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773까지 갔었는데 2시 8분 현재 1811포인트. 오늘 장중 최저점 대비 한 40포인트는 위쪽으로 당기고 있는 강한 시장인데요. 여의도 쪽 분석을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2분기 성장률 7.6%, 그러니까 3년 내 최악의 성장으로 바오바인 8% 성장은 실패했는데 그래도 아주 낮아진 시장의 컨센서스인 7.5%보다는 조금 더 나온 느낌도 있습니다. 경기 연착륙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은 경기 연착륙에 관련돼서는 아직 좀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섣부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일단은 정확히 현재 2분기 실적에 관련해서 예상치 수준에 나오긴 했지만 일단 냉정히 말해서 대부분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좀 더 확인한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앞서 우려감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현재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안도감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문제는 앞으로 과연 중국의 경기가 2, 4분기를 바닥으로 이후로 하반기 중국의 경기 회복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연말까지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 확대되었으나 금일 지표 발표 이후에는 좀 더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지표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6월 지표의 하락 속도가 좀 더 둔화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서 반등을 나타났다는 점에서 5월 이후에 실시됐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1700선에 관한 바닥권 재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라도 오늘 중국 경기 한 3분기 정도에는 턴을 위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하락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경기 부양의 이제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나타나면 중국 경기도 2분기에 저점이 되길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우려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 문제인데요. 전일의 금리 인하도 결국 하는 쪽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3%로 대폭 낮춰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 오늘 금일 오전에 발표했었던 한국은행은 전일 기준금리 인하이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3.0%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따른 그 소비둔화 우려를 현재 예상보다 좀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그 성장률 발표 이후에 나타난 그 기자회견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그 올 한해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상저하고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증시의 기대 심리 역시 일단은 현재 그 경기에 관련돼서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오늘 중립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경기 둔화 우려는 시장이 조금 선반영 어느 정도 해준 것 같다 하셨지만은 하반기가 또 역시 우려스럽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 경기 문제는 계속해서 유럽처럼 끌고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GDP 성장률 숫자를 확인했잖아요. 옵션 만기도 일단은 보냈고요. 1800에 다시 왔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은 경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발표됐었던 2분기 경제 지표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일정 부분 좀 제거됐기 때문에 1780선에 대한 바닥권은 일단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지수가 1810선까지 좀 반등을 좀 나타나주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상 그 1810선에서든지 1850선 이상으로서는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더 제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금일 밤 발표될 수 있는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둔화 확인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앞서서는 일단은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줄어들었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발표되는 미국의 7월 미국 경기 지표, 뉴욕 제조업 지표를 좀 더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경기라든가 또 이제 어닝 이런 것들 다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특별히 월요일 날 미국 쪽 지표까지 확인 후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수 하단 수급에 대한 의견도 많았지만요. 1800포인트 아래쪽은 단기 매수권역이다라고 의견 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 이사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김영진 이사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잠깐 우리 김영진 이사님 연결하는 동안 시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으면 하는데요. 자, 코스피는 181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한 40포인트를 넘어섰었는데 2시 15분 현재 장 마감 45분여를 앞두고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오늘도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매수에 가담합니다. 순매수가 현물 쪽에서만 2,5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만기 그 다음 날 곧바로 일단은 현물은 닷새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쪽은 매수 우위로 일단은 돌아서 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삼성전자 현재 흐름인데요. 4%를 넘어선 4.6% 급등 114만 1,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 잘하면 상승폭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의 상승폭도 삼성전자와 마치 다투는 듯하네요. 4.35% 현재 22만 8,000원까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진 이사님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김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1840선 지지하면 위쪽으로 되돌릴 수도 있겠다 하셨는데 옵션 만기를 맞아 막판에 어제 제대로 1800을 깨고 오늘 전 저점도 이탈한 후에 다시 1800을 되찾고 있는데 기술적 흐름 체크부터 부탁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전저점 테스트 과정 진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뭐 오후에 올라오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안심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그렇죠. 지금 올라온 지수대에서도 약간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인 저항선 5일 2평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매수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5월 이후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네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1800포인트 하향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또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거의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주고 또 그 학습 효과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추세 분석을 놓고 따져보면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을 이탈한 상태였었다라는 건 우리가 꼭 한번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한 지지선 쪽은 이제는 신뢰가 없다라는 점 한번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그 5월 이후에 조정기 동안 나타난 그 삼각 수렴형 패턴이 지금 아래로 이탈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 아래쪽 지지선을 하방 이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있어 보이고 하방 리스크가 오늘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불안감이 한꺼번에 표출되었었던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중국 재료가 뭐 상승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재료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승폭 지금 한 29포인트 상승을 만든 그 상승폭에서 어제 동시호가 때 밀려버린 그 이벤트성 하락폭이 만회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한 10포인트 좀 넘게 한 12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오후 시장에 어제 그 옵션 망이 영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동시호가에 밀려버린 것 말고 오후 시간대에 밀려버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결국 오늘의 상승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늘 상승이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실전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매수 정도는 1800 이하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다는 점, 결국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1800포인트 하향 돌파했을 때 그 세 번의 하락이 모두 다 단기 급락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 반등 이후에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과거 세 번의 모습처럼 이번에도 신뢰 있는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술적 대응 영역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800포인트 이하로 일단 들어갔을 때 무조건 매수하는 그 학습 효과로만 접근하시기가 앞으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어떤 추세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훼손된 그 지지선이 앞으로는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못할 점,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서 이격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침체 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800포인트 하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앞으로는 무조건 18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한다, 이 학습 효과로 접근하실 상황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이 이젠 더 이상 싼 지수대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도 들어봤는데, 일단 수급의 모습이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 이벤트성으로 막판에 밀려버린 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좀 어느 정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또 이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시장이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세를 만드는 모습 속에서는 이쪽에서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요. 지금 예측한다 해서 맞을 가능성도 사실 크지가 않고 해외 요인 자체도 이제는 예측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재료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최근에는 재료가 어떻게 나타났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그 예측을 하기가 힘든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언제 이 수급적 요인이 변화되는 걸 따질 때 과연 달러 강세 요인이 사라질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자금 이탈은 추세적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는, 이 원달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이머징 마켓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환경 요인을 따져봤을 때 어제 금리 인하 같은 그런 모습을 놓고 봐도 이제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글로벌 유동성 요인에서 우리 원화마저 동참이 될 가능성, 계속 매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 수급 요인을 따져봤을 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점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는 글로벌 시장의 척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파생 상품 시장 규모가 그렇고 또 유동성이 또 그렇게 표현될 만큼 충분한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거의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풀리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에서 외부 글로벌 마켓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적인 변화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 6월 동시만기 이후에 27,415계약, 그리고 오늘도 오전 중에 잠깐 좀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다지 또 매수 계약 수가 1000계약 정도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27,400계약의 누적 순매도가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이 중에 한 10분의 1만 들어온다, 결국 한 3,000계약 정도만 들어와도 시장은 크게 임팩트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시장처럼 그렇게 10분의 1만 들어와도 큰 그 영향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000계약이 변화가 수급적으로 추세적으로 또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6월에도 이런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 과정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은요, 보통 대량 매도 이후에 거래 일수를 한 보름 정도 이후에 청산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가격으로 따져보면 그 대량 매도 이후 선물 지수를 따져봤을 때 한 15포인트 안팎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을 좀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는 과연 그것을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은, 만약에 6월 말에 그 유입된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매수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격대는 235포인트 이하
에서는 좀 매수 전환할 가능성도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온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완전히 다 돌았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 27,000 계약 중에서 한 2만 계약 정도는 이제는 언제든지 235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외국인 매도세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1800 밑에서는 무조건 산다라는 패턴식의 매매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체적인 의견에 1800 밑에서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지금 이미 좀 올랐는데 약간 늦은 것 아닙니까? 오후장에서. 예, 18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마도 제가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격대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할 매수한 그런 주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1810에서 20포인트 사이에서는 전량 다 현금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포트폴리오가 IT 40%, 뭐 화학산업재 40%, 필수 소비재 10%, 현금이 1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1800 이하를 가정했을 때 얘기고요. 1800포인트대 이하에서 단기 트레이딩 매수를 해서 그 이후에서 1810포인트나 20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800포인트 이하가 좀 싸게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격도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다음 주 진행 과정에서 1800포인트가 이하에서 다시 단기 트레이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1800포인트 이하 단기 트레이딩 매수할 때 항상 우리가 접근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죠. 베타 계수 높일 필요가 있고 업종 대표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특히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IT나 운수 장비는 최근에 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대표주라고 한다면 결국 IT와 운수 장비 쪽이 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매수를 단기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등시에 전량 매도로 하고 트레이딩에 한정하고요. 결국 1810포인트, 20포인트 이쪽에 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 같으면은 IT는 20%로 다시 환원시키고요. 화학산업재도 마찬가지로 20%, 필수 소비재 10%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50%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한 어제 오후 또 이렇게 오늘 아침 이때 사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1820 부근 정도에 와 있으니만큼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만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 시간에는 1880 정도 현금화를 예상하셨지만 의외로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이제 현금화 라인이 이격도를 감안해 1820으로 낮춰진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 매수한 것을 청산을 시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880포인트까지 가는 그 상황은 이제부터는 좀 약간 기술적 분석을 기술적 패턴이 약간 좀 틀려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880포인트를 논하기는 약간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삼각 수렴형의 일단 패턴은 깨졌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정리해보고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 1800을 내준 이후에 하루 만에 1810선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4%대로 반등하고 있지만 장중에 코스피는 1773포인트까지 연저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최소한 45포인트 정도는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오늘 현재 이 지수는 뭐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저가 갱신 후에 삼성전자 반등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예상이죠. 어쨌든 1750에서 1775선 사이 중기 바닥 가능성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5월 21일 서울경제TV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뭐였었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아마도 중기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저점은 바로 6월 4일이었죠. 1776선을 찍고 이제 계속 올라가서 1900선을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점이 이제 현재까지가 1773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5월 21일에 발표했던 중기 바닥에 대한 지수가 오늘은 일단은 그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들어왔고 현재 그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거의 9개가 플러스고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기 저점 찍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시황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750에서 1775 사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꾸려왔던 주식 비중 전략을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까요? 네. 아침 방송에서 역시 전달했던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1800이 깨졌을 때는 매수하지 말아라. 다만 1775부터 1750선 사이가 되면은 무조건 50에서 75% 매수 가담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800이 깨져서 뭐 1975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1995. 그러면 1795 죄송합니다. 1795 약 한 5포인트 빠져서 매수할 경우에는 만약에 한 20포인트 정도 빠지면 사람들이 겁나서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1800이 깨졌다고 금방 매수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대신 1775가 깨지면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그 덕분에 현재 최소 50에서 75% 매수에 가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775에서 오늘 50에서 75% 매수 가담했기 때문에 1775 이상만 유지된다 그러면 50에서 75 해주시고요. 1800이 넘으면은 75에서 100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저점 매수 정확하게 성공했고요. 불과 뭐 한 2포인트 차이로 1775가 깨졌기 때문에 아주 극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무리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50에서 75.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아서 6월부터 갖고 있는 종목들이 평가이익이 되고 또 오늘 저점에서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75에서 100까지도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량주와 개별주 포트폴리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량주는 이렇게 하세요. 전기전자, 화학증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넣으세요. 그래서 전기전자, 화학증권은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기전자하고 화학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업종이고요. 증권은 길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기전자는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넣어야 되고요. 화학은 가장 저평가돼 있고 낙폭과대가 같이 겸비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증권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위험 고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깨져도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대신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거 갖고 계시고요. 개별주는 이렇게 보세요. 먼저 게임주 반드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SNS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마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종가 공략 업종과 테마도 설정해 주셨다고요? 네, 업종은 오늘 이제 코스닥 인터넷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는 이제 SNS 관련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바로 KINX 093320입니다. 그래서 SK컴주도 좀 추천했던 적이 있었는데 KINX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코스피 우량주들 포트폴리오 편입한 상태에서 코스닥 종목들을 앞으로 추천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그 코스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들어갈 종목 KINX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면 주간 단위 한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얘기 들어보는 주간 5%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서 박현상 대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략 종목이 대형주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참 오랜만에 대형주 들고 왔죠. 거의 예. 2달 만에 들고 나온 것 같은데. 13일에 금요일에 대형주를. 예.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이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를 논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반등이 한 지금 3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근데 정말로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거면은 1850건을 한 번에 휘감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은 수익을 내야 되고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호남석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석유에 대한 내용은 아실 테니까 내용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입장에서 1800이 무너지지 않느냐 혹은 전 저점 부근인 1780 부근이 깨서 내려간다면은 다시 1700 부근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 매수 가격은 호남석유는 오늘 종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즉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강했었던 매기가 쏠렸던 주식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과 또한 그리고 그냥 화학주 중에서는 최근에 봤을 때는 가장 반등이 세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현재가는 24만 1,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25만 7,000원. 손절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인 23만 원까지 손절을 같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 가격도 한 22만 7천 원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23만 원 아주 타이트하게 손절 잡고 전 고점까지만 보겠다. 오늘 종가에 사보자. 호남석유를 주간 5% 공약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대형주 일주일간 높은 수익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35분입니다. 기관이 현재 현물을 3천억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그러나 현물에서 만만치 않게 팔고 있지만 코스피는 1820까지 노리는 1817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고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볼 텐데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의 상승은 기대를 안 했었어요. 중국의 2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너무 낮게 나온다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걱정하다가 오히려 오늘은 좀 오르는 것 같고 전일에 또 옵션 만기 우리 금리 인하 했는데도 전일 많이 빠지고 오늘 많이 오르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더더욱 투심은 많이들 위축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오늘 하락 부분 자체가 아래 꼬리 만들었던 부분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더 극에 달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중국 쪽에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 예상치만큼만 딱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로 막판에 종가상으로 많이 밀렸었죠. 네. 그래서 막판에 좀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그런 국면들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살짝 떠서 시작했다가 뭐 장중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국면 자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번에 해소될 그런 유럽발 위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을 가정을 하고 대응하시면은 좀 더 슬기로운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 대응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현금화 했으면 그래도 좀 좋았을 뻔했지만 어쨌거나 오늘 전저점을 다시 건드리고 어제는 또 1800을 뭐 이벤트성 해서 확실하게 좀 깨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 저점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똑같은 뷰를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갖고 가주셨던 김영진 이사님도 삼각 수렴형 패턴이 조금 아닌 것 같다. 많이 빠지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한 1850 요 정도에서 모여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네. 우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렴 형태라면은 뭐 이 저점 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네. 터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전일 옵션 만기일 매물과 관련지어서 이제 크게 이러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점은 일정하지만은 고점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전형적으로 그 상당히 에너지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면은 과연 뭐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사야 되냐? 그러니까 신뢰도가 진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나 지금 여기서 헤매고 점차 또 오늘은 더 낮췄잖아요, 저점을. 예, 그렇죠. 여기서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는 거는 맞지만은 배트를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꺾여서 내려올 때는 이 저점을 지키기가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기대치를 낮춰야 되겠다. 혹은 뭐 짧게 이렇게 트레이딩 자체가 불가하다라면은 관망도 오히려 관망하면서 요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좀 현금을 더 늘려잡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트레이딩을 잘할 자신이 없는 이상 앞서서 이제 공략 종목 주간 5% 공략주에도 처음 대형주가 출연했지만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의 영역 아닌 이상은 예, 아예 현금을 좀 더 쥐고 나중에 확실한 때를 노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유럽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탈리아가 ESM에 우리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이제 스페인은 한창 구제금융 뭐 1차분이 들어가고 하는 와중에 이탈리아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오늘 등급도 강등당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그렇고 진짜 달러 강세가 좀 잦아들 수 있는 완화 요인은 어딜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위기의 근간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채권 국가들과 그리고 돈을 빌려가는 채무국들 간의 어떤 상반된 그런 시각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 특히나 이제 독일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돈을 떼이지 않을 그런 안정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채무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의 위기를 해소해야만 같이 EU의 공동 운명체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재정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자신의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채무국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뭐 지금의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리고 지금 유로 약세의 덕을 독일이 상당히 독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돈을 빌려가는 입장에서는 재정 동맹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재정에 대해서 독일이라든지 채권 국가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국가들의 어떤 재정 주권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공조가 되면은 또한 좀 느슨해지면서 다시 또 위기가 불거지고 또 어느 정도 위기가 되게 된다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론은 이러한 유럽 재정 리스크는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위기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위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멸하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큰 축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요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왔고요. 유럽도 뭐 언젠가는 해결이 좀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잡음들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위쪽으로 가려면 어떤 변수가 좀 어떤 모멘텀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앞서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부터 이루어지면 성큼성큼 갈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있었었는데요. 네. 우선 유럽발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라면 키워드를 미국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버냉키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FOMC 그 회의록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Q3가 늦어질까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요소들이 되었었는데요. 결국에는 Q3에 대한 그런 시장의 욕구, 그리고 버냉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섣불리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마지막 카드들은 지금 꺼내기에는 버냉키의 입장에서 좀 예. 이르기도 할 뿐더러 부담스러운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게 되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대세 상승으로 이끌게 되는 마지막 키는 버냉키가 가진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버냉키의 3자 양적 완화 이전에는 굉장히 극한 그런 위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 시장은 상방으로 완전히 방향 잡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추세적 상승으로 돌릴 키, 미국 버냉키의 Q3 카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망이를 아주 짧게 잡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신규에 넣을 종목은 없는 거죠? 예, 예. 다만 주식과 현금의 비중만 좀 달라졌습니다. 보유 종목의 비중이 10% 정도 증가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존 포트를 일단 보고 저희가 변화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포트 열어보죠. 자, 권영문 차장님의 포트 신흥기계 20%, 태광 20%, 현금이 60%였었는데요. 누적 수익률을 보면 한 6월 초 또 중반 이렇게 샀던 종목인데 목표가 거의 달성을 거의 둘 다 했었었는데 수익이 좀 많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어떤 종목의 비중을 좀 늘려잡을 생각이세요? 예, 보유하고 있는 신흥기계의 비중을 더 늘려잡을 생각입니다. 매수가 14,300원이었었는데요. 네. 오늘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플러스 2.5% 정도의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부분에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잡아서요. 30% 정도까지 보유를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16,3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13,250원인데요. 손절가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종가상으로 이탈된다라면 손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종가상 손절가 이탈 시는 정말 손절을 하겠고 신흥기계 처음 샀던 6월 한 초중반 매수가와 거의 동일하게 다시 왔기 때문에 10%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태광이라는 종목도 간단하게 좀 보죠. 둘 다 사실 좀 아쉬워서요, 진행이. 네, 태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무서운 좀 하락 국면이 나왔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또 장 마감 때 오히려 이 종목은 4.6%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네 정말. 예.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25,850원까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손절가 21,700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이러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한번 보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태광이라는 종목 오늘 장중에 3.6% 하락했다가 지금 플러스 4.4%까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약간 주식 비중의 조절이 있었습니다. 완성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의 완성본입니다. 현금은 절반으로 10% 줄었고요. 현금 10%를 쓴 곳은 신흥기계 10% 추가 매수하는데 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종목 두 가지인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태광은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4.6%까지 껑충 점프를 해주고 있는데 목표가 다시 한번 26,000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하셨고요. 신흥기계의 경우에는 오늘 정도 초반에 당초 매수가와 거의 비슷하게 종가가 형성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 10% 하게 되면 평단가도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손절가, 종가상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 비중 확대 전략을 신흥기계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권영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이면 마감 동시호가 들어갑니다. 1820까지 욕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